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직선거법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대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는 등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전국 현안들에 대해 말씀 나눠보고요. 정치와이에선 정치 이슈들 속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2월 28일 금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헌법재판소는 8명 재판관 전원 일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입니다. 헌재는 국회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 실질적인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권한인 동시에 헌재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확인하고 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도록 결정해달라는 국회 측 주장은 심판 청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의 손에 이제 달린 건데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예,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이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네. 최 대행은 그동안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혀왔는데요.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한 만큼 마 후보자를 임명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기인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 가능성도 함께 따져봐야 하는 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말에 많은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당장 임명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땠나요? 예, 지금 여야 엇갈렸는데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도 최 대행의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당장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건 이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구인 체제로 복귀되더라도 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합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헌재는 전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이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헌재에서 또 다른 결정이 있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찰이 위헌위법하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헌재는 이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선관위가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 업무에 지금 행정부 산하인 감사원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 소속하에 편입된 감사원이 선관위의 직무감찰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선관위의 채용 및 인력관리 실태에 대해 감찰에 나섰는데요. 네. 선관위는 간부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선관위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감사원 감찰은 거부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방해 거부하면 고발하겠다고 맞서자
선관위가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어제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해당 건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월 중간 결과 발표 때 수사 의뢰한 이들에 대해 추가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 전현직 인사 27명의 특혜 채용 의혹을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감사원이 내놓은 선관위 인력관리 실태 보고서를 보면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 광주 동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이 선관위는 1992년부터 믿을 만한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례가 나왔는데 네. 지금 굉장히 다수의 특혜 채용 이런 의혹들이 지금 부더기로 적발이 된 겁니다. 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중징계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시정 조치 요구는 헌재 결정으로 구속력을 잃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는데요. 네. 선관위는 외부위원이 다수 들어간 감사위원회를 설치했고 감사기구 독립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결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행위의 위헌 여부가 이 탄핵 심판 5대 쟁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네. 선관위가 헌법상 고유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고 그것을 훼손하면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어제 하나의 사례로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재권 채용의 불법성 감시와 선관위의 독립성이 관련이 있느냐 하면서 헌재의 결정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고요. 국회 소추 대리인단 측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침탈의 위헌성도 같은 관점에서 판단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추가로 파병했다고 국가정보원이 확인했습니다. 예, 국정원은 북한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거친 뒤 이달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며 일부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파병된 병력은 1,000명에서 1,500명 규모로 추정됐습니다. 네. 군 관계자는 올해 1월과 2월 중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했다며 청진항에서 배로 가거나 나진에서 기차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병력은 러시아 군용기를 이용한 걸로 알려졌고요. 추가 파병된 병력은 이 북한군의 기존 전투 지역인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부대의 인원을 보충하는 성격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파견된 11,000여 명의 북한군 중엔 네. 약 4,000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합동 감식 진행되죠? 예, 지금 교량 붕괴 사고 합동 감식에는 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공단 등 이 5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교각 위에 상판 구조물을 설치한 뒤 장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합동 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경찰은 구조물 잔해뿐만 아니라 이 교각 위에 온전히 올려져 있는 이 콘크리트 보까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 과정의 문제나 이 장비 조작에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상판 등의 설계나 제작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또 작업 중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겁니다. 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고요. 다친 현장 노동자들이 회복하는 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놨네요. 예, 치솟은 가계빚을 잡겠다며 정부가 올해 대출 관리를 깐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파트 중도금이나 이주비 같은 이 집단 대출과 또 1억 미만의 이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소득 자료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깐깐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하겠다는 거고요. 또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보증 비율을 낮춰서 은행이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1에서 2%, 지방은행은 5에서 6%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미분양이 쌓이는 지방으로 좀 자금을 공급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차원입니다. 네. 합산 소득 1억 원 부부에까지 저금리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보금자리 이론의 경우 다자녀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 동정부 돌아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서울을 비롯해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매우 가는 비가 뿌려지는 곳이 곳곳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전까지는 하늘 바탕이 흐리겠는데 오후부터는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 오전부터 호남 제주에,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오후부터는 이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이 많이 생겨나겠습니다. 글피까지도 중부, 전북, 경북으로 비나 눈이 더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모레 오후부터 강원 산지에는 5에서 20cm의 폭설이 예보돼 있고요. 또 이날 많은 눈이 강원도 쪽에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시고요. 같은 날 서울 등 전국에 최대 4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4도, 전주 13도 등으로 이렇게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예년 기온은 웃돌겠습니다. 내일까지도 이 같은 양상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글피부터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의 대기의 질이 좀 탁해지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의 안개가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4.7도고요.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우영 씨입니다. 금요일이라 평소보다는 출근길이 수월한 편인데요.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작대교 1차로에 발생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뒤로 방화대교부터 쭉 밀립니다.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로 신내에서 월릉분기점 사이 양쪽에서 속도 줄어들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송내까지 양방향으로 차량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인 서울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수지 요금소부터 차량들 속도 내려가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신갈분기점 2차로에 고장난 차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시구간 들어와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 서창분기점과 동금포에서 속도 주춤하고요. 이후 용인부터 6km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시사 인터뷰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만나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초 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근데 네. 제목이 좀 흥미롭습니다. 네. 악당으로부터 대한민국 지키기. 네. 어떤 메시지를 좀 담고 싶으셨어요? 불법 계엄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사람을 성경에는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악당이죠. 아, 악당이 있으면 영웅도 있을 텐데 영웅은 뭡니까? 국민들이 영웅이죠. 이번에 국민들이 불법 계엄을 온몸으로 막아냈잖아요. 경찰들도 용기 있는 군인들도. 저는 이 용기 있는 그 국민들이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이 영웅들이 이제 정치가 어지럽히면 국민들이 구하고 정치가 어지럽히면 국민들이 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신 거군요. 지금 비상계엄 사태 문제 해법들 좀 책에 담으셨는데 지금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게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빨리 탄핵해서 인용이 돼야 된다. 지금 부산 같은 데 보니까 자영업자의 19%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집 중에 하나가 문을 닫은 거잖아요. 아니, 네. 5집 중에 하나가. 네. 요즘에 길거리 가다 보면 임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빨리 이 계엄이 탄핵이 인용돼서 경제 살리기가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또 하나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날 이제 관세에 대해서 네. 한국에 입장을 발표할 텐데 어떻게 한국 경제를 살릴 거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네,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다음 달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 구형했습니다. 예상했던 구형량인가요? 그렇죠. 1심 그대로니까요.
이 대표의 입지 3월 26일 선고 후에 좀 당내에서 좀 달라질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무죄가 나면 날개를 달 것이고요. 그 유죄가 나면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게 하는 형국이 될 텐데 결국 정치인의 생명은 결국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건데 국민들 마음은 아마 지금 5가지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하나는 계엄을 과연 단호하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건 이재명 대표가 높은 점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문제는 그런데 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극복할 수 있는 용광로 같은 리더십이 있느냐.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도 보수 이거 좋은데 과연 이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실천이 뭐가 있을까. 아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 경제로 이 미국 경제는 질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주식이 전부 250조가 미국 시장 가 있는 거잖아요. 이 혁신 경제를 만들 수 있을까.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절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들 사이의 미중 패권 전제의 국제 질서에서 과연 당당하게 우리의 외교 전략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이 5개의 시험 문제를 가지고 아마 현재 선두주자니까 아마 평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기 대선 상황이 오면 리더의 자질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은 중지돼야 한다. 이게 다수설이다. 이 같은 발언을 직접 한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저는 다수설은 맞다고 보고요. 대통령 탄핵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죠. 당에서는 지금 이제 후속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당에서 나왔으면 뭐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본인이 직접 얘기하니까 더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수설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이 얘기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이 얘기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중도 보수 정당이다.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중도 보수를 강화하자는 쪽에서는 방향은 잘 잡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계엄을 옹호하는 거는 이거는 보수가 아니고 이건 극우라고 봐야 되거든요. 보다 합리적인 보수를 껴안아야 된다. 잘 잡았다. 그런데 우리가 새는 좌우로 날개를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몸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도. 그럼 결국은 실천이 중요할 텐데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반도체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주 52시간은 글로벌 스탠다드 나중에 협상을 하자. 왜냐하면 미국 같은 선진국은 그 고액 연봉자이거나 또는 네. IT나 소프트웨어 인력이나 R&D 인력은 전문직은 주 50일에서 빠주거든요. 이런 제도가 필요하고 이번에 1인 1가구에 대해서 저는 상속세 부분을 적어도 자기 자식한테 물려줄 때는 그 부분은 난 상속세 부분을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다. 18억까지 공제해 주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지금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중도 보수 얘기를 했는데 특히 노동 문제, 주 52시간 예외 문제라든가 아니면 노란봉투법 이런 부분에서는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어렵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저는 주 52시간 문제는 딱 결론을 내는 건 사실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거든요. 사회적 대타협 노동자를 보호할 계층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호해야 되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9 to 5를 하는 노동자는 확실히 보호하거든요. 다만 고액 연봉자이거나 IT나 소프트웨어 인력이나 연구직은 빠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막 정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대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 프로세스를 좀 밟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자. 그렇죠. 반도체법을 통과시키고 52시간은 이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해나가는 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또 정책 부분에서 특히 국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에서 지금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속세 부분 말씀하신 부분도 네. 그렇고 또 근로소득세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고 하고 또 부동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뭐 1가구 1주택인데 비싼 집 산다고 너무 죄악시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도 던지고요.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건 지금 어떤 해보라고 좀 보세요.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약 그 자기 자산의 70% 80%가 집 한 채인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부동산의 자산의 예. 대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근로소득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월급쟁이만 유리할 지갑이잖아요. 그리고 소득 구간이 너무 이제 연봉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구간을 난 적당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성장이 유일한 답이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금을 걷어서 국민한테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가급적 감세를 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자. 또 하나는 그런데 돈이 필요하면 세금 이외에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다른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자. 그래서 프랑스를 부흥으로 이끌었거든요. 난 이런 미테랑 대통령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쉽게 돈 걷어서 돈 낭비해서 쓰고 이제 그 시대를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총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국민연금의 지금 자동 주등 장치가 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득세제 이런 부분도 뭐 10년, 20년 넘게 같은 체계가 이렇게 유지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도 좀 그런 부분을 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국민연금 이번 계획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변하면 그에 맞게 제도도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 시간 이상 한 게 종부세 문제였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인데 과세 표준 기간이 6억이잖아요. 근데 근 20년이 지나면 세상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 과표금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수준만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안 됐는데요. 결국 시대에 맞게 결국은 제도가 변화되는 것. 그다음에 제도는 국민들이 수용을 해야 그게 제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유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소득세 이런 부분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아니면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뭐 몇십 년 동안 그냥 가더라고요. 저 국회 진짜 일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아주 혁신해야 될 구석입니다. 저기. 이재명 대표 하여튼 이런 외연 확장 행보 좀 효과는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세요. 예, 보시면. 저는 중도 보수의 길을 좀 더 확고히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은 정치인은 말이 곧 법이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총장님 그 추경안에 전국민 25만 원 민생위 회복 소비 쿠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소비 쿠폰을 주자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줘보니까 상위 소득이 높은 사람은 결국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걸 전부 소비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소비 쿠폰으로 해주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차라리 돈을 더 주는 게 낫고 그런데 이번 추경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거냐 민생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성장 즉 반도체법을 통과시키면서 산업은행의 그 자본금을 10조 원 늘려주면은 이게 시장에서 곱하기 10, 100조를 동원할 수 있거든요. 시장 원리상. 네.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에 손정희 그 회장이 네.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막 200조 투자한다 그래서 열렬히 활용받았는데 산업은행 자본금 10조만 늘려줘도 우리가 시장에서 100조를 동원해서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민생 추경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장을 강하게 하는 추경을 동시에 해야만 좀 국민들의 설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더 주는 게 좋다. 전 국민 보편적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네, 지난번에 그런 소비 쿠폰은 저는 근데 찬성합니다. 소비 쿠폰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 임명 보류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결정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결정한 것이고 여야가 합의로 결정하시기 때문에 합의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공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처음부터 헌 정치에 빠져들지 마라. 오히려 헌재는 법에 정한 대로 국회의 뜻을 따르고 본인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라라고 저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본인은 공직자잖아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본연의 업무, 그다음에 본인의 경제 살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시기를 조절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하면 나는 더 큰 국민적인 비난을 받을 것 같아요. 지난번엔 여야가 합의해 오면 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합의 문서가 공개됐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부분에서 사법부가 결정을 했으면, 입법부가 두 부서가 결정했으면 본인은 행정부의 일원 아니에요. 행정부의 일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좀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기가 좀 관심이어가지고요. 지금 저는 시기는 빨리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바람을. 저는 헌법재판소도 아마 저는 그에 상관없이 8명으로 판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빨리 해서 9명으로 해줘야 국민들이 더 분열 없이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쉬워요. 일찍 했어야 됐는데. 그러면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인 체제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8인 체제로도 만약 최상목 대행이 안 하면 8인 체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9인 체제가 되면 더 국민들이 볼 때는 완전체로 보시겠죠. 근데 이제 탄핵 결정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늦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실제로는 근데 거의 지금 거의 끝나가는 상황, 마지막 최후 진술까지 했으니까요. 저는 3월을 넘기는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빨리 끝나야 이 국민들은 지금 한 몇 달이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거든요. 주식시장은 붕괴돼 있고 지금 민생 영향 심각하거든요. 빨리 탄핵이 결반이 나야 된다고 봅니다. 총장님은 9인 체제가 되더라도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래야 이 나라가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국민들 너무 지금 지쳐 있어요.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소를 지켜보면서 많은 걸 국민들이 탄핵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 마지막 최후 진술은 국민의 마지막 기대까지 저버렸다. 이번에 정말 사과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되고 자기 부하들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승복해서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호소했어야 좀 그나마 국민들 마음속에 남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고 생각해요.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임기 단축 개헌, 책임 총리제 이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많은 정치인들이 몇 년 전부터 얘기했듯 진작했어야 될 일이죠. 이번에는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승복한다는 거. 그다음에 국민들이 잘못된 본인의 계엄 이 판단을 국민들이 경찰과 군인들과 국민들이 막아준 거에 대해서 오류를 수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았을 것이다 봅니다. 네, 이 탄핵 결정 이후에 국민 분열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헌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만장일치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한동훈 대표가 계엄이 선포됐을 때 바로 한 말이 그건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응? 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었잖아요. 이건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국회의 의사당을 쳐들어와서 유리창을 깨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하고 이런 거는 전 세계에 다 방송이 중계된 거고 전 국민이 유튜브로 시청을 했잖아요. 이건 무슨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반헌법적인 거죠. 헌법재판소는 헌법이냐 반헌법이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명백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장님은 올해 들어 개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개헌 논의를 주도하면 대선 승리와 성공한 정부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전해졌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좀 미온적이에요. 키는 거기서 지고 있는데 개헌에 좀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개헌 논의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니까요. 그러나
아마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아마 개헌 문제 논의가 저는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 국면이 가면 이재명 대표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얘기할 거다. 저는 뭐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은 좀 이런데요. 저는 권력 구조 문제는 다음번 지방선거 때 하는 게 좋겠다. 이번에 합의가 쉽지 않으니까. 저는 이번에는 꼭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불법 계엄이 없는 나라 만드는 거. 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뭐 국가 비상 상황 이러면은 계엄하는 거 이런 걸 없애는 게 전 중요해 보이고 또 하나는 제가 너무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느끼는 게 이거는 국민 행복 추구권 대한민국은 국민의 의무만 있지 권리가 없는 나라예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이걸 확실하게 해서 제가 유럽 같은 데를 보니까 노동권, 일할 권리, 주거권, 주택 그래서 사회주택이 늘어나거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권, 노후연금 국민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집, 그렇죠. 보육, 교육, 네. 의료, 노후연금이잖아요. 이거를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 아예 못 박아가지고 앞으로 이걸 헌법에 전문에 박아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는 이 국민 행복 이 지수를 달성하는 자에게 정당의 목표라는 걸 명확히 저는 하는 게 도리다. 왜냐하면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이 정치를 저는 끝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난 너무 절실하게 생각해요. 다른 권력구조 문제는 나중에 하자. 그러나 이제는 불법 계엄이 없는 나라하고 국민 행복 추구권은 확실하게 집어넣자 이번에. 왜냐하면 87년 6월 항쟁 직후에 헌법 개정할 때 41일 만에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야가 합의 못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개헌을 추진하는 뭐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아니면 이제 정치 원로들 모두 다 관심이 있는 건 지금 권력구조 개편인 것 같은데요. 권력구조 개편을 대선 때 우리가 이거 지금 40일 만에 이룰 수가 없잖아요. 아마 대통령제를 국민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그렇게 보세요? 정치인들한테 절대 그 대통령의 지위를 넘기지 않을 겁니다. 왜? 국회의원들 수준을 안 믿으니까. 의원 내각제를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을 뭔가 이 총리하고 역할 분담을 이거는 네. 아마 대체로 찬성할 텐데 이 논의하자면 대통령 선거 전에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논의해서 다음번 지방선거 때 1년 뒤에 그때 국민투표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2단계로 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해요. 개헌을 주장하시는데 좀 결이 다르시군요. 네. 권력구조 저는 그들만의 노름 이게 아니고 국민 중심으로 생각해요. 저는 정말 절실하게 생각해요. 국민들은 울고 있어요. 삶이. 아니 집 사는데 20년 걸리면 이거 세금 낼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이재명 대표 지금 이제 뭐 비명계 회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통합 행보하고 있는데 혹시 좀 만날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뭐 만나게 되겠죠. 아직 연락이 오진 않나요? 최근에 토론회에서 정책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조기 대선 상황이 오면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배운 거는 역사 발전의 도구가 되는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반드시 불법 계엄 세력을 이기는 이 대선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51대 49의 피 흘리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7대 3으로 대선에도 이기고 국가도 안정적으로 분열되지 않고 새로운 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헌신할 길이 있으면 어떤 헌신이든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제 개인보다는 대선 승리나 나라가 잘 되는 게 노무현 대통령한테 배운 거죠. 역할이 주어지면 하겠다. 그래야죠. 역할을 주어지면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2025년 탄핵 정국의 시대 정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도 얘기할 건데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국가 재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경제인데 네.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공업 시대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대는 IT 시대를 열었는데 AI, 바이오, 기후위기 다 놓쳐버렸거든요. 그랬죠. 저는 이제 경제 성장과 관련된 뉴딜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제 질서가 변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통해서 네. 국제 질서를 개척했다면 넥스트 한미 FTA를 확실히 만들자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분열된 땅 위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국민들의 전체 이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미래로 나가자는 강력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 정치인은 희망을 파는 상인이거든요. 그 길을 함께 개척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집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 이영환입니다. 2025년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라는 게 힘든 역사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하고 한반도에서 6.25 남북전쟁도 터져서 전 국토가 폐허가 됐습니다. 또 인구는 많은데 자원은 없고 그런 가운데도 민간의 역동적인 기업인과 일꾼들이 뭉쳐서 60년 이후 고도 성장을 하고 소위 한강의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우리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나라도 적고 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는 2인당 GDP가 일본을 앞서고 우리나라 한류가 일본을 풍미하고 있어요. 80년 동안 우리가 많은 성장을 해왔는데 그 한계점에 이른 것이 2025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균형력이 우리한테 취약분야인데 저출산, 노인 빈곤, 양극화가 심화되고 주택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 국민 통합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이 결국 올해 우리 국민들께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이 들고 급선무라고 생각이 돼요.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중부와 경상권은 내일까지 대기가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와 제주 위주로 소량의 비가 오전까지 뿌려지겠고요. 이내 낮부터는 전국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충청도 위쪽, 서울 등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능개비가 뿌려지는 곳 있겠는데 역시 오전까지입니다.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의 영향으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영상인 곳이 많았는데요. 낮 기온도 서울 12도, 강릉 16, 대전 14도, 전주 13도 등 전국적으로 8도에서 18도 분포가 되겠고요. 모레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집안이 약해져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서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안개가 짙은데요. 서해와 남해, 제주 해상의 안개가 오늘 짙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 오전부터 호남,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걸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중간에 눈으로 바뀌는 곳이 많이 생겨나겠고요. 특히 모레 강원 산지에는 5에서 20cm의 폭설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 내륙 동해안에도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부의 대기의 질이 탁해집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4.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에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의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수가 생겼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것이 국회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원일치 판결이었지만 3명의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김준일 평론가님. 일단 저는 인용을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네. 예, 이제 일부 이제 각하가 있었는데 그거는 즉시 이제 임명을 해야 그러니까 즉시 이게 헌재가 임명까지 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헌재의 권한이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로 각하를 한 것이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전원일치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만약에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모든 대통령들은 이게 지금 헌재 구성이 333으로 돼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셋, 국회 셋, 대법원장 이게 이제 87년에 이렇게 한 거는 사회 각층의 의견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각각 추천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구성하도록 한 건데 대통령이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요 이게 만약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은 나 임명 안 해. 언제까지 임명 안 할지도 모르고 그냥 무한정 버틸 수가 있습니다. 헌재 입장에서는 이거는 헌법기관으로서 본인들이 최종 그리고 심판자로서 결정자로서 이 체제가 무너지는 거를 본인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절차상의 문제 이를테면은 국회의 의결이 없이 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은 해야 된다. 워낙 이제 절차 이런 거를 좀 중요시 여기잖아요. 헌재가. 하지만 그것도 국회에 이제 뒤늦었지만 의결로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해서 이거는 남겨야 되겠다.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반드시 지켜달라라는 의미로 개별 의견을 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게 원래 6명이었는데 이진숙 위원장한테 이거 마비시키려고 국회가 3명을 안 뽑았잖아 제때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통제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권한 침해됐다는데 그러면 국회가 3명을 임명 고의를 안 하면 그걸 어떻게 하죠? 이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네. 원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 탄핵되니까 부랴부랴하게 3명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숫자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2명 하겠다. 원래 관행을 좋아하는 분이 옛날에는 1명 정도는 합의하에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앞으로 151석 가진 정당은요. 극한적으로 보면 이게 3명 다 할 수가 있어요. 1명 1명 표결하다 보면. 따라서 이 부분은 이게 3명을 어떻게 추천할지 이 부분부터 저는 관행이 정해진다고 보거든요. 의석이 몇 석 차이 나면 2명을 주고 이것도 이게 정해진 게 없잖아요. 따라서 이번에 너무 저는 조급하게 이게 제일 급한 사건 아니잖아요. 이미 8명 심리 끝났고 다른 한덕수 권한쟁의 심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걸 제일 먼저 저는 한 거는 헌재가 결국 자기 밥그릇 챙긴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요거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탄핵 심판이 되고 나서 이거를 헌법재판관들을 지금 국회가 추천한 게 아니라 선출한 게 아니라 이게 말씀하셨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 신청 내잖아요. 6명으로 이거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랬는데 6명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보면은요 정청래 이제 법사위원장이 헌재 갔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을 엄청 꾸짖습니다. 왜 선출을 안 하죠? 저희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아니 그거는 그 뭐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고 국회는 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국회가 일을 안 한다라고 뭐 다른 기관에서 만약에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는 지금 똑같이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 부분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탄핵이 되고 나서 지금 선출한 게 아니라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문에 여당이 급했으니까 그러면 하자라고 해서 이미 됐는데 그 와중에 탄핵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헌재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공문에 다 지금 공문까지 보내가지고 다 지금 이렇게 선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왜 합의가 안 된 거야라고 계속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가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뭐 제동을 걸든지 그렇죠. 해야죠. 그거는 예. 네. 최상목 권한대행 일단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는 했는데 임명 시기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헌재 결정을 제일 무시하는 게 국회입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자 바꿔라는 걸 17건 법이 아직 살아있고요. 헌법 불합치로 개정이라는 거 옛날에 낙태법 있죠. 아직 살아있습니다. 16건이 있어요. 총 33건의 법이 헌재에서 위헌 내지 불합치 그대로 있거든요. 제 말은 이게 국회부터 좀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되고요. 존중은 하되 시간 제한은 없어요.
기속력에 의해서 임명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명분이 있는 게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지 네. 아니면 이게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지 며칠만 있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이게 1, 2주도 안 걸릴 겁니다. 한덕수 대행은 더 빨리 놓으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리 넣어도 이게 3월 중순이죠. 저는 뭐 그때까지 충분히 시간 재량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더라도 서두를 필요는 없다 봐요. 바로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게 지금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정무적 판단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맞는 거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게 위헌이 나오면은 다 기속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뭐 지자체는 기속된다라고 해서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이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언제까지 따라야 된다라는 거는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게 뭐 그거를 법을 고치거나 뭐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력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는 그러면은 따로 절차가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시간이 지체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막 국회도 따라야죠. 근데 이거는 국회 합의가 또 안 되는 거 부분이 있거나 쟁점들이 있으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시간을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게 맞고. 근데 이거는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왜 이거랑 무슨 상관이죠?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는 거랑? 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시간 끌기 그리고 마은혁이 돌아오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불리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은 갑자기 국민의힘이 마은혁을 임명하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변론 재개, 변론 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러면은 이게 또 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2심과 이 탄핵 심판이 비슷해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태세 돌변해가지고 갑자기 임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법의 취지에 따르자, 선고의 취지에 따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오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떤 시나리오? 아니, 마은혁 재판관 네. 빨리 임명해라. 그래서 네. 이제 헌재 탄핵 심판 기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좀 쓸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요. 임명이 되는 순간에 네. 시간을 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게 임명되면요. 일단은 배제하고 8명 가지고 합의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뭐 8대 0이다. 7대 1. 아, 임명이 되더라도. 예, 되더라도 원래는 선거에 관여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8대 0, 7대 1, 6대 2까지는 그대로 선거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5대 3입니다. 그게 가능성이 많거든요. 5대 3이 되면요. 바로 변론을 재개를 하면요. 그다음에 갱신하는데 제가 재판하러 가보면 이게 1부위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판사 바뀌었습니다. 뭐 이 있습니까? 이게 간이 갱신이고 네. 진짜 FM들 해도 16명 요지를 정인신문 조서가 있거든요. 이걸 공개하면서 요지만 고지해주면 돼요. 하루면 그때요. 따라서 이게 그 변론을 재개해서 갱신하는데 시간이 안 걸리고 특히 대법원 규칙 이번에 바뀌어서 간이 갱신이 또 들어갔어요. 대장동 재판도. 그러니까 제 말은 아마 이게 그 임명되는 순간에 저는 5대 3일 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예 뭐 그래도 이게 기각되거나 100% 만장일치면 문제가 없는데 5대 3이 마은혁 때문에 6대 3이 내가 인용되면 누가 승부하겠어요. 그래서 임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부터 이를테면 4대4 기각설이 돈다. 제가 찌라시도 좀 소개시켜드리고 그랬잖아요. 네. 보수 진영에서 이제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지금 5대3, 4대4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건 끝났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 재판 이재명 대표 2심도 있으니까 헌재 심판 시기라도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서정욱 변호사님 같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복귀하셔가지고 개헌도 하시고 협치를 하실 거야 이렇게 믿는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하시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전원일치 판결을 좀 추진할 거다. 어떻게든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십니까? 원래 그랬죠, 원래. 원래 그렇게 이제 그 평의를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평의를 하고 소수 의견도 그러니까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다수설과 소수설이 나오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견을 좁혀야 될지 아니면 이제 이거를 다 소수 의견도 다 개별 의견도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급적이면은 언론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가급적이면 만장일치로 해라. 이거 오히려 계속 분열해야 된다.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이 분열될 수가 있으니까 헌재는 이렇게 이 사안을 만장일치로 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주문을 사회 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 이게 윤석열 탄핵 심판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지금 이견이 있어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뭐 그런 의견들이 있는 건 존중은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게 정말로 이견이 있을까?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8대0 만장일치 보지만은 뭐 한 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크게 대세에 지장은 없을 것이고 개별 의견은 본인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왜 탄핵 사유가 안 돼야 되는지를 그 개별 의견을 소수 의견을 써줘야 돼요. 뭐라고 쓸 건가요? 저는 진짜 이렇게 명백하게 불법이 많은데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평생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계리 변호사처럼 저는 개몽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은 뭐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어렵다. 국회 침입하고 비상 뭐 전시가 아닌데 이렇게 계엄을 일으키고 포구령에 이렇게 불법이 많고 선관위에 사람 보내고 정치인 체포하고 이거를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그래서 8대0 만장일치로 봅니다. 선영욱 변호사님 의견을 모으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만장일치 어려운 게요. 네. 저 우리법 뭐 문영배, 정계서, 이미서 이분들이 탄핵 기각할까요? 이분들이 탄핵 기각하면 8대0 기각되면 만장일치가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재판할 때 제일 문제가요. 어느 판사가 어떤 결정할지를 몰라야 공정합니다. 예를 들어 정영식 주시면 인용할까 기각할까? 특히 김영두 재판관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인용 기각 이게 공정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변론하고 증거를 내놔도 문영배는 안 돼. 무조건 인용이야. 이미서는 무조건 인용이야. 정계서는 무조건 인용이야. 왜? 운동권 출신의 가족들이 다 탄핵 찬성운동하니까. 이게 공정합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 불공정. 왜? 자기 색깔이 미리 결론 내려면 재판할 필요 없잖아요. 재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서 최선은요. 국민 여론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게 좋아요. 정치적 사법재판. 제가 보기에 탄핵 반대 40, 탄핵 찬성이 55에서 60. 그러면 이게 그냥 4대 6이면요. 기각되는 거예요. 우리 탄핵은 9명 중에 6명 압도적으로 70% 넘을 때만 탄핵이라는 게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저는 국민 여론 그대로 해서 탄핵 기각되는 게 맞다. 무리하게 만장일치한다 해서 제처럼 탄핵 반대하는 사람이 만장일치로 8대0 나면 승복할까요? 어차피 안 합니다. 그런 게 만장일치가 돼도 탄핵 반대 국민들은 그대로 헌재 결정을 비판하지 통일이 되진 않아요. 부연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정치적인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보진 않아요. 저도. 근데 가장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그 헌재에서의 그 내용들의 취지는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봤고 또 하나는 대통령 직무를 유지할 수 있느냐 계속할 수 있느냐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은 본인은 개헌을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를 하면은 직무에 복귀를 하면은 개헌을 할까요? 개엄을 할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도 개엄해도 이게 별 문제가 없네. 야, 싹 다 잡아들여. 뭐 이렇게 제2의 개엄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정치 성향이 각의 개별 재판관들이 개별의 정치 성향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더라도 이 정도 사안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예.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그 임기 단축 개헌, 책임 총리제 이런 부분들에 좀 승부수를 띄워놨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상당히 뭐 적절한 발언 보고요. 꼭 임기 단축이라기보다는 이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거 포함해서 이제 그 개헌을 하겠다. 우리나라 개헌 9번 했거든요. 100% 대통령이 발의합니다. 대통령 아니고 개헌 못합니다. 이재명은 못합니다. 이쪽도 권영세, 권선도 못합니다. 개헌은 대통령이 안 하고는 한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9번 동안. 따라서 저는 진심이 느껴지고요. 이제는 이제 헌법도 그대로 뭐 종이위에 잉크로 쓴 문서가 아니잖아요. 시대가 변하면 헌법도 변해야 되는데 87년 체제 한계가 많이 나타났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권력이 눈앞에 어른어른하니까 지금 이렇게 개헌을 반대할지 몰라도 개헌하자는 게 아마 국민의 저는 압도적 여론을 알고 있고요. 대통령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책임 총리도 뭐 이혼 집정부제처럼 넘기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 헌법에 맞게 총리한테 좀 주고 대통령은 외교나 국방 이런 쪽에 하자는 거니까 저는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다 이래 보고요. 대통령이 계엄을 또 한다는 거는 괴담입니다. 아니 제2의 김용현도 없고 지금 군사령관 다 구속돼 있고 그 대통령 권력 있을 때도 국회에서 2시간 만에 끝났는데 지금 계엄을 한다는 건 저는 괴담. 이거는 유언비어죠. 개헌을 합니다. 아니 근데 네. 저는 하나만 지적하고 싶은데 네, 윤석열 네. 대통령 1시간 동안 최후 이제 진술하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거대 야당 그리고 북한 간첩 이런 거거든요. 제가 진짜 묻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지금 그 얘기는 우리 거대 야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간첩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간첩하고 그럼 대화해서 개헌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뭐 야당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협치를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은 그것도 저는 믿지도 않지만은 일말의 그런 가능성이라 보는데 간첩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개헌한다고 개헌을 혼자 합니까? 국회가 응해야 되는 거고 저도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은 끝났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건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처리 방향 좀 어떻습니까? 뭐 이미 어저께 이제 당론으로 해서 김상욱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제 반대 표결을 했잖아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봤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름이 이렇게 딱딱딱 뜨는 이제 기명 투표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그거를 본인이 명태균 특검법을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분이 없었을 거예요. 김상욱 의원이 오히려 대단하다. 본인의 소신을 이렇게 가지고 투표를 한 분이 대단하다고 보고 자 이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게 너무 경우의 수가 맨날 많아서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거는 한덕수 총리 복귀를 기다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도 이제 15일 동안 이제 기다릴 수가 있고 뒤에 할 거지만 더더욱 그 이유가 이제 한덕수 총리 아마 탄핵 심판이 3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본인 부담되는 거야. 그러면 한덕수가 만약에 복귀를 하면은 그냥 한덕수 총리한테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임명이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를 이제 최대한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게 공교롭게도 그러면은요 탄핵 심판이라고 현재 예측되는 탄핵 심판일과 이 거부권 행사일이 대략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버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거를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그냥 또 거부권 행사했어. 만약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그러면 민주당이 국회로 이제 가져가잖아요. 국회로 오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표를 재투표를 하는 시점은 사실상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가 이제 지금 양당이 공이 탄핵이 인용되면은 그때부터 대선 경선 들어가고요. 3주 정도 한다라고 양당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딱 대선 경선 중간에 딱 하면은 국민의힘의 비명계와 친명계가 있다는 얘기 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잖아요. 이제 그 비명이 비이재명이 아니라 비명태균계다. 그래서 이제 비명계가 예를 들면은 김문수 뭐 유승민 뭐 이를테면은 여기 한동훈 뭐 이런 분들이 지지하는 의원들이 어차피 무기명이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그 개인 김건희 여사는 개인이에요. 개인은 이게 처벌하는 게 공직선거법에 없어요. 그다음에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은 공무원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판결 보면 그냥 대통령이 야 상현이한테 뭐 내가 누구 좀 주라 이런 거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론조사 조직적으로 그 판결문 잘 보면 그렇게 개입해야지 요건이 까다로워요. 따라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수사거리가 안 되고 이 법은요 결국 누굴 잡느냐 바로 이제 그냥 여론몰이 해가지고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이런 사람들요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잡지는 못해. 근데 문제는 여론몰이 해가지고 뭔가 엄청난 게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선 끝나고 나서 다 무죄 나올 거야. 근데 선거는 끝나버리는데 특검으로 이게 선거를 뒤엎어버려 조기 대선 한다면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 법은 이게 저는 절대 아마 안 받을 거다. 결국 이 법은 대선 주자 경쟁자를 없애는 건데요. 아무리 한동훈계나 뭐 김문수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오세훈, 홍준표를 제거한다 해도 같은 당의 당원끼리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로 보고요. 아마 김상우 외에는 이탈표가 없을 거예요.
녹취록 파장 지금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조기 대선 국면이 가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파장은? 그러니까 뭐 명태균 녹취록이나 네, 뭐 네. 다른 녹취록 말씀하시는 네. 거죠. 뭐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지금 민주당에서도 하나하나씩 지금 공개하고 있잖아요. 어제는 이제 뭐 윤한홍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하려고 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김건희 여사가 찍어 눌렀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명태균 씨가 지인한테 하는 거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녹취록 파장이 있죠. 근데 이제 사실 녹취록에는 어느 정도 국민들도 약간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이미 초반에 많이 받고 대통령이 이미 작년 10월 31일에 민주당이 공개한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하면서 김영선 의원 이제 공천을 사실상 준 거 뭐 이걸로 저는 끝났다고 보는데 웬만한 녹취록에는 이제 사실은 좀 내성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특검을 하면은 이게 뭐 보수 대선 후보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검찰은 그럼 계속 수사를 안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김한정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 지금 압수수색했잖아요 검찰이 검찰도 수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런 표현을 쓸게요. 청명해 주구나 한식해 주구나 죽는 건 매한가지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특검이 더 검찰은 워낙 정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이게 권력이 넘어갈 것 같으면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하게 할 수도 있겠다. 차라리 특검을 가는 게 훨씬 더 국민의힘한테 공평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고일이 다음 달 26일이에요. 이 선고일이 좀 가져올 파장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이게 헌재는요 거의 11일에서 14일이었어요. 그런데 8명이 여러 쟁점을 이게 막 평이하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2주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뭐 있나요? 백현동이 뭐 국도 협박이다 아니다 1심에 판결 다 나 있고 정인도 없었잖아요. 항소심에 거의 없었어요. 양형 정인 빼고 나면. 그런데 왜 4주를 잡을까? 판결문 등의 1심 걸 원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공정합니까? 저는 이재명 재판도 2주면 차고 넘치는 기간이라 보거든요. 이러니까 불공소리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대통령 파면은 졸속으로 2주 예상이. 근데 이거는 4주. 이게 일단 문제고요. 네. 아마 그래도 이제 뭐 4주 뒤라도 놓으면요. 항소심만 놓어도 저는 이재명 대표는 끝난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 재판이 중단된다고 그게 다수스레 우기지만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옛날에 홍준표 사건에서 2017년에 재판 중단 안 됩니다. 홍준표 당선돼봤자 대법원에 선고되면 재선거해야 됩니다. 송영길 대표가 한 말이에요. 이분이 변호사예요. 그때 국민일보 10명 조사가 7명. 특히 지금 우리 공법학계 회장 700명까지 전학선 외대 교수 이분이 하는데 100분 또는 사회 패널이에요. 자기가 한 말이 있어요. 중단 안 된다고. 제 말이기에 그때 7명 이미 이거는 대법원 선고는 기차는 갑니다. 뭐가 지지도 기차는 갑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여기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민주당 출신 법조인들의 의견을 존중했는지 그러면 탄핵 심판이다 인용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뭐 3월 26일 왜 한 달이나 걸리냐? 근데 원래 보통 결심 공판하고 한 달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늦추거나 더 빠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냥 원래 보통 관례대로 하고 있다. 이거를 막 급하게 한 거는 이제 정치권의 주문인 거죠. 뭐 이거는 전 특히 뭐 특별히 늦춰졌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게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예, 저는 이제 김문기 몰랐다는 특히 이거는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하면 안 되는 건이라고 저는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백현동은 이제 협박받았다는 다퉈볼 여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이 안 난다는데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 어떻게 자기 부하 직원 모를 수 있어. 뭐 근데 부하 직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모를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논쟁의 영역이고 정치적 평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받아들여진다라면은 이 형량이 좀 낮아지거나 무죄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이제 대법원은 그 부분이 관심이죠. 맞아요. 예, 이제 무죄가 나오면 사실상 게임 끝이라고 좀 보고요. 그럼 뭐 비명계도 이제 출마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그럼 대법원이 언제 나오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대법원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렇게 돼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내 7일 이내에 상고를 해야 되고요. 상고장을 접수한 뒤에 서울고법은 14일 이내에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되고 대법원은 당사자에게 소송 기록 접수 사실을 통지를 하면은 상고인은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이 20일에 2달 안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2심 공직선거법 2심 때 했듯이 이 통지서를 이제 안 받는 방법이 있죠. 이게 지연 전략. 그래서 이게 대선은 어쨌든 3월 중순에 탄핵 심판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저는 파면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60일이니까 대선은 2달이고요. 대법원은 3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대표는 설령 유죄가 나오더라도 그냥 강행을 할 거다. 뭐 이렇게 봐요. 예. 그때 여론의 지형이 조금 움직이지는 않을까요? 여론 지형이 움직이겠죠. 이거가 영향을 안 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예, 여론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불신들, 비호감도나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란 세력 찍을 거야? 이 이제 유권자들은 양자택일에 조금 놓이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정입니다만 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민주당 내 역학구도 뭐 변화는 없을까요? 당연히 바뀌고요. 우리 의회에서 국회가 탄핵하고 나서 헌재 갖다 줬죠. 받자마자 그 다음날 대통령한테 송달하고 발송한 날 송달됐다고 우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14일 이내라도 그날 판결 나면 그날 대법원에 갖다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집무실로 갖다 주면 돼요. 저는 뭐 충분히 선고 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경선하고 나서 대법원 놓으면요 후보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 위험 지정한 사람 많습니다. 차라리 미리 이재명 대표 미리 빠지고 차라리 뭐 김동연 이런 분들이 낫죠. 근데 만약에 후보 정해놓고 대법원 나면 후보 없는 당이 될 수 있다. 이 경고를 합니다. 이 마지막 주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앞서도 방송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책이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내 배신자 프레임 좀 넘을 수 있을까요? 넘기 힘들어 보여요. 예, 그냥 좀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보수층의 비토 이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유승민 의원이 배신자 프레임에 좀 갇혀서 여러 정치적 행보에 제약이 있었다라면 그랬죠. 지금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보수층의 비토가 굉장히 강해서 최근에 그래서 이제 친윤계하고 손잡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언론 보도까지 나와서 이런 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좀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김상욱 의원이 이제 광주에 사죄를 하러 가야 된다. 그때 탄핵 찬성 아니, 탄핵 반대 집회가 외부에서 열린 것들 이런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연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친한계에서 뭐 쫓아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잖아요. 그 정도로 약간 보수와 그리고 약간 화해를 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친한계의 바람과는 다르게 윤핵관들 그쪽에서 안 받을 겁니다. 사실은 뭐 굳이 한동훈이 만약에 하나 그럴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될 경우에 본인들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길을 쓰고 막을 거다. 어쨌든 당내 경선이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제가 보기엔. 네. 서정욱 변호사님 시간이 좀 짧습니다.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제가 보수층 많이 만나잖아요. 오늘 비호감도가 75예요. 한동훈 대표 보수층 내에서. 예, 비호감도가. 근데 한동훈 대표 만나면 전부 저한테 뭐라냐? 제일 심한 욕이 이재명보다 밉다. 이재명보다 밉다. 이게 제일 심한 욕. 이게 보수층의 정서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교통정보 듣고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금요일 만나는 사건와의 시간입니다. 11.6 사태 주범이죠. 김재규 사형 사건에 대해서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검찰은 불복하여 항고했고요. 김재규 사건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오늘 사건와의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 스토리텔러 정진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번에 재심이 결정된 김재규 사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뭐 많은 분들이 김재규 사건이라는 명칭보다는 사실 11.6 사태라고 그렇죠. 네. 더 많이 좀 맞습니다. 익숙하시죠. 네. 예, 이 사건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1979년 10월 26일 저녁에 서울 종로구 궁정동 안정가옥 연회장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차지철 경호실장 외 4명을 권총으로 저격해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대통령 피살 사건이죠. 김재규는 바로 다음 날 체포되었고요. 한 달 만인 11월 26일 기소되었고 재판이 시작된 지 16일 만에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미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김재규 씨는 당연히 뭐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했습니다만 항소심은 6일 만에 종결이 되었고요. 네. 대법원 역시 1980년 5월 20일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요. 그로부터 4일 후인 24일에 교수형이 집행되었고 김재규 씨는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네, 김재규 사건 45년 전 일인데요. 어떤 일을 계기로 재심이 신청이 되었나 좀 궁금합니다. 네, 2020년 5월경에 한 방송사가 128시간 분량의 김재규 사건의 1심, 2심 재판 녹음 테이프를 입수하여 보도한 것이 가장 좀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 당시 녹음 테이프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보안사령부가 쪽지 재판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사실, 공판 조세에 김재규 씨의 발언이나 진행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은 사실 등을 밝혀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유족들은 2020년 5월 26일에 재심을 청구하였는데요. 유족들에게 재심 청구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해봤는데 네. 예, 아무래도 전두환 정권 등 보수 정권에서는 행동이 자유롭지 못했고 재심 청구를 할 생각을 못했다. 적정한 시기를 잡기 위해 기다렸던 세월이 40년이다.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발견되었고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벗어보자라는 생각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재심 청구를 했는데 결정이 됐어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재심 결정이 된 건가요? 네, 이 재판부에서는요.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당 소속 수사관이 피고인 그러니까 김재규 씨를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정기 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형법상 폭행, 가혹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참고로 재심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공소 제기에 또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증명된 때, 아하. 네입니다. 그런데 이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판결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증명하면은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 경찰관이 직무 관련 범죄 자체는 공소 시효가 완성돼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수사에 관여한 사법 경찰관이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은 증명되었으니 재심 사유가 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유족 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부연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네, 사실 뭐 유족 측이 주장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혹행위가 좀 주된 거였는데요.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사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같은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지는 못한다라고 사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김재규 씨 측은 사실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하자 그 다음 같은 날 바로 재심을 사실 청구를 한번 했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사형이 나흘 만에 집행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실상 이 뭐 보충 의견 등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같은 해 9월이 기각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는 이 당시 김재규가 급하게 재심을 청구를 했고 재심 청구서에는 청구유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당시 뭐 재심을 청구한 것은 단지 그 사형 집행을 좀 늦추기 위한 것이었을 뿐 재심 청구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받으려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재심을 청구했었더라도 45년 전 대법원이 그 상고 사유를 판단하지 않고 기각했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합당하다면 법원이 재심을 열어야 한다라고 보고 이번에는 개심 결정을 이렇게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원이 재심 결정은 좀 신중한 편이죠. 네, 그렇죠. 좀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이 재심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쉽게 이렇게 재심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사실 법적 안정성이 없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심은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특히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과 정의 이념이 충돌하는 경우에 정의를 위해서 판결의 추정력을 제거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원판결의 사실 인정에 변경을 가해야 할 만큼 중요하고 확실한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좀 형사사건 재심 그 건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2002년부터 한 2006년까지는 약 한 200건 정도였는데 네. 2020년에는 약 한 4,500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재심 개시 결정을 받는 사건은 약 20% 정도에 불과하고요. 네. 재심 개시 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무죄 등을 선고받는 비율은 또 4%로 상당히 낮습니다. 검찰은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그 검찰은 재심 대조는 신중한 사실 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 절차다라고 보고요. 네.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러한 이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이 김재규 사건은 재심 사유의 존재가 확정 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되기는 보기 어렵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에 비춰서 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여 항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단 이 재심 사건 진행은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되나요? 일단 뭐 항고를 했으니까요. 이제 그 항고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죠. 만약에 검찰의 항고가 이유가 있고 재심 결정에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재심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원에서 그 검찰의 항고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다시 재심 절차가 진행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와 같은 불복 절차를 좀 거치게 된다면 절차가 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사실 이 재심은 두 가지로 이게 나뉘거든요. 두 단계. 그러니까 네. 재심 개시 절차 그리고 네. 개시가 결정되면 그에 대한 심판 을 판단하는 절차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 개시 절차는 공판의 재개 여부를 확인하는 좀 서면 심리 절차인데 네. 그런데 사실상 확정 판결의 정당성을 의심케 하는 사유 자체를 언급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금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재심 심판 절차에서 다루게 될 것을 좀 다시 이 재심 개시 절차에서 또 다루게 된다. 좀 불필요한 사법 자원의 낭비와 절차 지연이다. 검사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불러온다라는 이러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재심 결정이 왜 하필 지금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죠. 지금 어떤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종결되고 이제 좀 결정만 남은 이런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 이 김재규 사건이 재심 결정으로 탄핵 사건의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런 의견들이 있군요. 네네. 사실 뭐 이번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으로 인해서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헌정 질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국민적 관심이 탄핵 사건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사실 또 조금 더 좀 나아가면 이 김재규에게 인정된 범죄가 내란 목적 살인이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러다 보니 이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를 달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암살 가능성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라는 음모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근데 이는 뭐 그만큼 현재 우리의 어떤 정치적 갈등이 깊어진 상황이고 네. 또 여론을 자극하기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족들이 재심을 신청한 시기가 5년 전이죠. 2020년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요. 재심 개시 결정의 그 심리를 시작한 것이 작년 4월부터입니다. 작년 4월부터 한 10개월 동안 심리 절차를 거쳤는데요. 사실 작년 4월부터 되는 것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부터 사실 그리고 탄핵 여부나 뭐 그 사유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시기부터 계속 심리를 계속 해왔고 또 심리 절차를 마치고 결정을 한 시기가 되어서 결정하였는데 좀 공교롭게 이번 탄핵 정고가 좀 맞물리게 되면서 좀 그와 같은 의문이 제기된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연관성을 얘기하는 건 좀 합리성이 떨어지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아무래도 예,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김재규 사건 재심이 인용이 되면 유족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게 되고 역사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네, 뭐 우선 김재규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뭐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당연히 사법적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유족들은 이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김재규 씨의 명예가 회복된다면 유족들로서는 또 더할 나위가 없겠죠. 네, 하지만 이 김재규 사건은 일반 형사의 좀 재심 사건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오래도록 정치적 금기시 되었던 그런 그렇죠. 사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번에 인용이 된다면 역사의 재평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김재규 사건의 핵심은 과연 이 김재규가 내란의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시한 사실 자체라는 것은 변함은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자 김재규가 뭐 시해한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런데 그 동기를 두고는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죠. 네, 여러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당시 뭐 합동수사본부는 김재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허욕으로 빚은 사건이다라고 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 여전히 의혹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재규 사건에서 이 내란 혐의가 벗겨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김재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 행위를 끝난 사람으로 재평가를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뭐 시행이 자체가 미화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하지만 불의한 독재자에게 맞선 사람으로 또 경각심을 준 사람으로 평가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김재규 씨의 그 최후 진술 이런 부분들도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겠군요. 네,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변호사님께서는 이 재심 사건 진행과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좀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네. 네. 어려운 질문 같은데 사실 저도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김재규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이 되었고 이제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은 단순히 김재규 개인의 죄를 재조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좀 그동안 좀 숨겨
숨겨져 있었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하는 계기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자로나오거나 좀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재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겠죠. 아무래도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여 어느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해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해봅니다. 예측보다는 당위성을 강조하셨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사건와의 지금까지 정진아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정체는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다만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한강대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 여의상류부터 여파 받습니다. 영동대교는 5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일대 많이 혼잡하고요. 반대 공항 쪽은 방화대교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서 4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영동대교에 고장난 차를 처리하면서 4차로 통행 불가하고요. 청담대교부터 여파받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갈에서 죽전 휴게소까지 시구간 들어와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쪽은 오산에서 남사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려 지나고요.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는 대관령 6터널 부근 1, 2차로에 걸쳐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반대 강릉 방향 서창분기점과 동군포에서 속도 주춤하는 정도고요. 이후 용인부터 6km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황정호 기자의 뉴스 키워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뉴스 중에서 황정호 기자의 시선으로 고른 뉴스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건기식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줄임말이죠? 네. 왜 이 키워드를 선택하셨나요? 다 아시겠지만 생활용품 유명한 다이소가 이제는 건강기능식품까지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고 해서 지금 화제인데요. 아마 전국 한 200여 곳 매장에서 가시면 뭐 유명 그 제약 제품, 건강기능식품 30여 종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저희들이 많이 찾는 뭐 칼슘제, 뭐 눈 영양제 뭐 이런 다양하게 있는데 가격이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 분량을 이제 팔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라고 하면 이제 좀 그런 게 다이소 입장에서는 이 고물가 시대에 고객들이 좀 부담 없는 가격에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격을 조정하고 용량도 조절해서 상품을 출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 약국이나 이제 약사 쪽에서 불만을 좀 나타내는 게 생기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저희도 영양제 가격이라고 하면 대략 그 생각나는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이소가 팔겠다고 하는 가격 자체가 거의 한 5분의 1 수준이다 보니까 약국에서 파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당연히 이제 뭐 용량이나 개수로 따지면 이제 뭐 그런 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많이 필요 없고 조금만 해서 나는 싸게 먹겠다라고 하는 게 또 반응이 좋으니까 약사들 사이에서는 이러면 좀 매출 하락의 우려가 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하지만 또 이런 약을 유통하는 유통업계 쪽에서는 이게 사실 약국에만 국한됐었잖아요. 판매 채널이. 그런데 이렇게 다이소까지 넓어지게 되면 가격 경쟁도 치열해지고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에게 좀 이득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도 있는데 또 어떤 또 약국 이제 업계에서는 사실상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그 약국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너무 적다. 한 5%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뭐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거나 매출을 고민할 정도는 아니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흥미롭네요. 두 번째 키워드 엑스레이입니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한의계가 엑스레이 진단기기를 한의사도 사용을 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건데 이게 법원 판결로 이제 화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을 해서 이제 한의사분이 환자를 치료를 했는데 이건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고소를 당한 건데 이분이
이제 무죄로 판결이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제 기자회견도 열고 그러면 한의사도 엑스레이 진단기기를 사용하게 해달라. 그렇게 되면 환자 뭐 진료 선택권, 편의권 증진하게 되고 또 사실상 한의원을 방문해서 뭔가 이런 그 진단기기를 사용받게 되면 결국엔 경제적 부담도 완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또 개원의 협회에서는 이런 판결을 확대 해석하는 이제 한의계가 아주 참 유감이다. 그러니까 뭐 진료용 방사선 기기 활용이 합법화된 것처럼 이제 뭔가 호도하는 거는 의료용 기기 사용의 이제 위험성 그리고 오용 그런 것들을 뭔가 그 생각하지 않은 뭐 무지와 탐욕의 소산이다라고 좀 세게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정형외과 의사회도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런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됐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또 부작용이 크다라고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일 것 같네요. 네. 세 번째 키워드 노쇼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 이게 추석 연휴나 명절 연휴만 되면 항상 나왔던 이슈인데 네. 열차를 타겠다고 예약을 하고 거의 당일이나 그 직전에 취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타야 될 사람들은 표를 놓치게 되고 또 철도공사 입장에서도 노쇼로 환불 수수료만 조금 물고 아니면 환불 수수료 없이 또 그대로 취소를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건데 이게 뭐 몇 번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예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취소하기를 반복하는 이제 약간 특정 사람들이 있어서 아예 이 철도공사에서 그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고발할 정도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단 5명이 5년 동안 49,000장 정도 승차권을 구매한 다음에 또 48,000장 정도를 취소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99%를 취소를 한 건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29억 원어치라고 합니다. 예. 또 뭐 특히 이제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3만여 장 그러니까 한 16억어치 승차권을 구매했다가 팔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득을 취한 건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봤더니 신용카드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걸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도공사는 뭐 정작 표가 진짜 필요한 승객들이 피해를 잡고 보니까 다음 달부터는 열차당 최대 10석 그리고 하루에는 20석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예매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신용카드 실적을 늘리겠다. 참 기발합니다. 그러니까요. 큰 사업자인가 보죠. 뭘 그 실적을 늘려서. 의외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가지고 팔려고 그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번째 키워드 업비트입니다. 이거 가상화폐 거래소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마 가상화폐 거래하지 않으신 분도 이 이름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상 국내 뭐 최대 규모의 거래소인데 영업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라고 봤더니 일단 고객 확인 시스템이 너무 허술했는데 연필로 그린 주민등록증도 통과. 그리고 뭐 이 종이에 복사한 것도 통과. 그러니까 모두 이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통과를 했던 걸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실명 확인이 한 3년 동안 34,000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 세탁 가능성도 확인이 됐는데 사실 이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돈 세탁에 이제 활용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그런 업체들과는 거래하지 말라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미신고 거래소 19곳과 한 44,000건 정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거죠. 영업정지 3개월이면. 그리고 이제 뭐 대표 포함해서 임직원 9명도 제재하는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그럼 그러니까 두나무가 이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제 모 그룹인데요. 네. 제재 취지는 공감한다. 뭐 향후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혼란이 있는 게 영업정지 3개월이라고 하니까 그럼 기존에 이용하던 그 고객들도 영업을 못하는 거냐? 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 기존 고객이 아니고 신규 고객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입출금만 제한되기 때문에 뭐 기존에 갖고 있던 원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보내는 거 입출금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기존 고객은 영향받지 괜찮고. 않는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5번째 키워드 의대 정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의대 정원을 놓고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당장 3월 이제 개강이 이제 코앞인데 네. 휴학 중인 의대생들은 복귀 움직임이 없고 의대 정원은 사실상 이제 늘려놨으니까 뭔가 또 수업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 이게 전국 의대 이제 학장들이 사회 부총리에게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이제 좀 동결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면서 지금까지도 휴학 중인 의대생이 18,000명 정도 네. 달하고요. 정부가 개강일까지 늦춰가면서 이제 복귀를 유도하고 있지만 사실 새학기 이제 복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전체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게 또 의대생들도 상처가 큰 게 뭐 수업 거부를 강요한다든지 휴학계를 제출하라고 압박을 받았다. 뭐 이런 의대생들의 신고가 또 있었고 또 수사 의뢰한 사건도 10건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의대 신입생들 4,500명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겠네요. 교육부가 이제 그 40개 의대 학장 간담회에서도 사실상 사태 실마리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장들은 내년도 입학 정원을 증원 전인 수준, 그러니까 3,000명 수준으로 되돌려야 된다라는 기존 입장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사실 또 의대 증원에 대비해서 뭐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을 들여서 확보한 또 대학 본부도 있으니까 이 입장이 각각 다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좀 더 또 불거지지 않겠냐라는 그러네요. 예상이 나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난방비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난방비 받고 깜짝 놀랐다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뭐 나 12월보다 난방 덜 틀었는데도 80만 원 넘게 나왔다. 뭐 우리 집만 많이 나온 게 아니네. 뭐 68만 원짜리 명세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SNS,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이 관리비가 비싸졌다라는 인증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게 지난해 여름 난방비가 인상이 됐는데요. 그 여파가 겨울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예년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다 보니까 난방을 많이 틀다 보니 이 폭탄이 현실화됐고 2차 난방비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희 집도 좀 많이 나와서 그랬는데 이게 저희 집 상황만은 아니군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황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28일 금요일 정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